정부 셧다운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게임, 어느 가을 아침, 한 투자자가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에게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미국의 최신 경제 지표였다. 그 숫자들이 오늘 어디에 돈을 넣을지, 어디서 빼낼지를 결정해 주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은 달랐다.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고용 지표도 물가 상승률도 소비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누가 투자자들을 위해 통계를 만들어 주겠는가? 처음에는 이것이 나쁜 소식처럼 보였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재무 보고서를 쏟아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강력했다. 정부가 문을 닫든 말든 그들의 인공지능 사업은 여전히 인쇄기처럼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 있다는 암시를 흘렸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을 풀겠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는데 누가 미국 주식을 사지 않겠는가? 하지만 정부가 문을 닫은 직후 미국은 갑자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시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600만 개의 계좌가 증발했다. 그 투자자 역시 자금이 묶였다.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팔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전 세계가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만약 결국 그들이 인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가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지 숫자 게임일 뿐이고 왼발로 오른발을 밟으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미국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다. 1995년, 2013년, 2018년 모두 일어났던 일이다. 그리고 매번 시장이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과거에는 정부가 문을 닫을 때마다 그 안전한 피난처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이 연초 이후 57%나 올랐다. 은도 지난 4개월 동안 56%나 상승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시장이 거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거품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자산 재분배였다.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놓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문을 닫을 때마다 이유는 거의 같았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정부가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 돈을 쓰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쓸 수 없는 정부는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믿고 이것이 단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이유는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이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 모든 경제 데이터가 즉시 가려진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와 얼마나 인하할지를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는가? 그들은 항상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번 달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결과 없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야 하는 것과 같다. 전 세계 경제의 운명, 미국 달러, 그리고 금리 인하 여부가 모두 추측에 기반한다면, 추측이 틀려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지금 미국 정부의 데이터는 진공 상태에 빠졌지만 시장 전체는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97%까지 올라갔다고 기대하고 있다. 왜 그럴까?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 데이터, 이른바 큰 비농업 고용 지표가 사라졌어도 시장에는 여전히 작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민간 기업인 ADP의 데이터다. 이 회사는 수십만 개의 기업의 급여 지급을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 고용 상황의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작은 비농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에 현재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린다. 그리고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시장은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결과는 마이너스 3만이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공식 고용 데이터가 사라지자 시장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데이터는 극도로 나빴다. 그래서 모두가 연방준비제도가 경제를 구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면 미국 정부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숨기려고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고용 데이터는 원래 숨길 수 없었다. 큰 비농업이 없어도 여전히 작은 비농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 데이터가 점점 나빠지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해야만 한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부담이 즉시 줄어든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고용 데이터가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동안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가장 안정적인 철밥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 미국 정부의 데이터 차단은 고용 데이터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유일한 요소를 말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차트를 보면 파란 선이 바로 미국의 물가 지수다. 간단히 말해 이 파란 선이 높을수록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비싸다는 뜻이다. 5월부터 이 파란 선이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 거의 매달 상승했지만 8월에 멈췄다. 왜일까? 9월부터 데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서류상으로는 더 이상 심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말로 데이터가 사라진 것일까? 그래서 미국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10월에 많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사라졌다. 즉 미국 정부가 다시 문을 열어도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일부는 추정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물리적으로 지워진 것이 아닌가? 간단히 말하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마다 두 가지 데이터를 본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소다. 다른 하나는 실업으로 금리 인하를 강제하는 요소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고 실업은 더 심각해졌다. 즉 그렇다면 인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만 있다면 시장은 즉시 더 많은 유동성을 갖게 되고 돈이 있으면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 가지 이유가 더 필요했다. 정부 데이터가 없어지면 투자자들은 기업 데이터만 볼 수 있다. 즉 재무보고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의 재무보고서는 모두 극도로 아름다웠다. 이익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왜 그럴까? 매우 간단하다. 오늘 그가 삽을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많은 삽을 팔고 싶다면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즉시 수백만 명이 그의 삽을 사러 몰려들었다. 그 후 그들이 금을 캤을 때 그들은 더 많은 삽을 사야 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금을 캐지 못한다면 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칩이라는 삽을 판다면 누가 그의 칩을 살까? 바로 오픈 AI 같은 회사들로 연구 개발을 위해 칩이 필요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오픈 AI가 더 이상 그의 칩을 사지 않는다면 칩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오픈 AI는 금을 캐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GPT 제품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 금을 캐는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할 때 그들이 여전히 삽을 살 능력이 있을까?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간단하다. 이제 삽을 파는 사람이 그들에게 돈을 주어 그들이 돈을 가지고 다시 삽을 사러 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왼발로 오른발을 밟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을 캐는 회사인 오픈 AI는 오라클과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매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오라클의 주가는 36% 급등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 후 오라클이 다시 엔비디아와 AMD에 2천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이다. 두 칩 제조 회사 말이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주가도 즉시 40% 상승했다. 그런 다음 엔비디아와 AMD는 다시 오픈 AI에 2천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해가 되는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오늘 그가 연필을 사기 위해 당신에게 100억을 지불한다. 당신은 그 100억으로 다른 사람의 컵을 산다. 그 사람은 다시 그 100억으로 그의 그릇을 산다. 게임이 끝나고 세 사람 모두 상품을 팔았고 장부에는 각자 100억의 수익이 추가되었다. 결론은 무엇인가? 그들의 상품은 모두 팔렸고 그들의 수익은 모두 증가했으며 따라서 각자 회계상 이익이 있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볼 수 있는 재무 뉴스들이 만들어진다. 오픈 AI가 오라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오라클이 엔비디아와 AMD의 칩을 샀으며 엔비디아와 AMD는 다시 오픈 AI에 투자했다. 그렇게 그 돈은 단지 하나의 순환 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물론 이것은 문제를 단순화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회사들 간의 모든 거래를 상세한 차트로 정리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나에게 주문을 주면 나는 당신에게 투자를 준다. 당신이 나에게 가치 평가를 주면 나는 당신에게 이익 보고서를 준다. 오라클은 주문을 받고 엔비디아는 수익을 얻고 오픈 AI는 투자 자본을 받는다. 모두가 서로를 받쳐주며 서로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농구를 할 때도 이렇게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그들이 재무 사기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들의 계약은 진짜고 그들이 지출한 돈도 진짜다. 단지 이 전체 순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었을 뿐이다. 소비자 말이다. 자, 정상적인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가 챗GPT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들이 멤버십 패키지를 구매해야 오픈 AI에 수익이 생긴다. 돈이 생긴 후에야 오픈 AI는 그 돈으로 오라클, 엔비디아, AMD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오픈 AI는 적자 회사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1조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칩을 파는 회사들의 최대의 고객이 되었다. 적자를 보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칩 구매자가 되었다. 이것은 2000년대 인터넷 버블과 똑같지 않은가? 사실 금융 대기업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가치평가나 시가총액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그들이 팔고 싶을 때 누가 그것을 살 것인가, 누가 최종 보유자가 될 것인가다. 살 사람이 없으면 팔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 시장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 투자자에게 버블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은 금융 거물들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투자자들은 정보에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점은 바로 유연성이다. 버블이 있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버블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터지면 시장은 더 빠르게 붕괴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갑작스러운 폭락처럼 말이다. 큰손들이 주식을 팔려면 점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팔아야 한다. 한 번에 대량으로 팔면 시장이 패닉에 빠져 가격이 급락하고 그들도 팔기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소규모 투자자들은 다르다. 우리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없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인하할까? 작년 1월 시장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9월이 되어서야 실행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월에 모두가 다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9월에야 조치를 취했다. 왜일까? 작년에 금리를 인하한 후 미국 국채가 비참하게 급락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아무도 사지 않았다. 그 후 미국 달러도 미친 듯이 급락했다. 고용 데이터는 점점 나빠지고 소비는 점점 약해지며 한편 인플레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치약을 짜듯이 조금씩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이 현재 미국 경제에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느린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다. 빠르고 강력하게 인하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즉 금리를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인하하여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만 통화의 홍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문제를 가라앉힐 수 있다. 그렇다면 느린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없다. 시장이 모두 그들이 인하할 것이라고 믿지만 결국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실 즉시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관세를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올해 4월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가? 전 세계가 전 세계 주식 폭락을 목격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 왜일까? 관세 부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있는가? 없다. 실제로는 아마도 여전히 매우 심각할 것이다. 단지 데이터상으로는 없을 뿐이다. 통계 수치가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의 한계가 제거되었다. 이것이 관세를 부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연방준비제도가 정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역사는 2008년과 2020년에 이것을 증명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만들어 전 세계를 미국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때 자본이 미국 달러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피난처로 달러를 사러 몰려들고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때 미국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고 자본 유출도 피할 수 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셧다운 중에 무엇을 했는지 보자. 그들은 갑자기 중국에서 생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 새로운 정박료를 부과했다. 선박에 실린 화물 가치의 5배에 달하는 요금이었다. 한편 전 세계 화물선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중국 선박을 사겠는가? 즉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반격했다. 희토류는 실제로 흙이 아니라 반도체 칩, 군사장비,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 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금속 그룹이다.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 거의 전체가 작별을 고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버블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미국이다. 인공지능 버블이 터지면 미국 시장은 붕괴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오면은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그 붕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왼발로 오른발을 밟았기 때문인가? 아니다. 모두 아니다. 진짜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화물선에 요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버블이 터진다면 손실을 입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다. 그때 미국은 완전히 중국을 비난할 수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것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말이다. 그러면 그 미국은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명분을 갖게 된다. 즉시 미국 주식이 급락했다. 어떤 사람들은 소식이 발표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거의 2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작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이익을 빼내어 전부를 금과 은으로 전환한 이유였다. 올해 내내 미국 달러가 가치를 잃은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버블을 보았기 때문이다. 버블이 있으면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시장이 붕괴하면 공매도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는 금과 은에 투자하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이 혼란의 시기에 더 쉬운 길이었기 때문이다. 금과 은에 투자할 때 구매한 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서 사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현재 이익을 얻을 확률은 모두 80% 이상이다. 왜일까? 이 두 필수 자산이 공식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즉, 장기 상승 추세였다. 따라서 강한 상승과 가벼운 조정의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에게 작년에 미국 주식을 모두 판 이후로 손에 있는 현금은 반드시 투자되어야 했다. 예를 들어 그가 100만 달러 상당의 미국 주식을 샀다면 주식이 50% 떨어져도 50만 달러만 잃는다. 하지만 그가 손에 1000만 달러를 쥐고 있고 그 통화가 10% 가치를 잃는다면 100만 달러를 잃게 된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합리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자산이 오르든 내리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수익성 있는 자산, 가격 상승 주기에 있는 자산을 선택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건설 노동자나 샤브샤브 레스토랑의 웨이터였다는 것도 덧붙이고 싶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가 아는 부자가 되었다. 그 위기 이후 계급 질서는 거의 재편되었다. 한때 음식을 나르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자산은 매달 심지어 매시간 여전히 스스로 생성된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말이다. 그는 그 후에 태어나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아마도 비슷한 기회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는 성장했으며 이 전투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
운명의 열쇠가 정말로 나타난다면 그는 이미 탄약을 가득 장전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괜찮다.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본을 인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것이다.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귀족이 탄생한다. 그리고 그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황금빛 여명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를, 역사의 거대한 바퀴가 다시 한번 굴러가기를, 그리고 준비된 자들에게 보상하기를.